그 물건 정말로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왜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게 될까요? 풍요로운 삶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과 잘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쇼핑은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필요한 물건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문 앞에 도착해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면 살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집안은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가득 차 있는데 습관처럼 쇼핑몰 앱을 켜서 뭐 더 살 거 없나 들여다보고 또 배송료를 아끼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쇼핑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살림 고수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분은 우리 집 냉장고는 집 앞에 있는 마트다 라고 말하며 자기 집 냉장고는 늘 텅 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맞아, 저렇게 살면 되는데 언제든 바로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쟁여두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니멀리스트 후데코의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저자는 한때 물건을 모으는 게 취미였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짐더미에 묻혀 사는 삶에 회의를 느끼고 사지 않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월간 250만 뷰를 기록하는 인기 블로거로서 물건을 덜 소유하는 삶은 더 선명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물건 중에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묻습니다. 사지 않는 생활이 단순히 절약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왜 계속 물건을 사는지 그 심리부터 대량 구매가 정말 이득인지 또 쇼핑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늘 무언가를 채워야만 안심이 되었다면 오늘 이 책을 통해 비움이 주는 뜻밖의 해방감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사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유하지 않아도 더없이 넉넉한 삶.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지 않는 생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왜 계속 사는 걸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들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나고 자란 탓에 어릴 때부터 물건은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궁핍하고 부자유하고 위험하며 물건이 많으면 풍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주입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쇼핑할 기회를 찾고 물건을 줄이기보다 새로 사서 늘리려 합니다. 요즘 들어 갖지 않는 삶과 덜어내는 삶이 주목받고 있지만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서 많이 갖는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지 않는 삶, 덜어내는 삶처럼 색다른 태도가 오히려 관심을 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누구라도 저절로 소유하는 삶, 보태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은 바쁜 일상에 쫓겨 당장의 일을 해치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곰곰이 생각하여 해결하기보다 즉시 떠오르는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앞일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먼 미래의 일은 좀처럼 자기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근시안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하려 합니다. 과도한 쇼핑은 즉시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르는 이러한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자꾸 사다 보면 당연히 남는 돈이 없어 저축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에서 은퇴한다면 교육비, 생활비가 모자라 곤란해질 것입니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자녀의 진학이나 은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을 애써 외면한 채 당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감정, 쾌적한 기분만 쫓아다니며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면 그만이다, 불쾌한 기분을 피하는 것이 최고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싸게 살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비하면 모든 소비재가 저렴해졌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등장한 후로 옷이나 패션 잡화가 매우 싸졌고 균일가 상점에서는 다양한 생활 잡화가 1,000원, 2,000원,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균일가는 아니지만 상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잡화점이 많습니다. 캐나다에도 균일가 상품을 판매하는 달러숍이라는 곳이 있지만 그곳은 별로 예쁘지 않거나 금세 망가질 듯한 물건, 즉 누가 봐도 1달러 가치밖에 없는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본 적이 없으니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반면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는 균일가 상품이 품질도 좋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구경하기만 해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저렴하면서 예쁘고 품질도 괜찮은 물건이 넘쳐나는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이것저것 마음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현대인은 즉시 그리고 쉽게 불편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용품이나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은 신박함과 화제성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은 필요한 물건을 이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수요를 겨냥한 니치 상품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치 상품이란 시장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특별한 고객이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한중일 기업들이 이 특별한 수요를 겨냥해 온갖 편리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그 타이머 하나만 해도 종류가 여럿입니다. 유명 균일가 상점에서 달걀을 미숙, 반숙, 완숙으로 나눠 익히기 편리한 에그 타이머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마존에도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걀과 함께 냄비 속에 넣으면 색이 바깥쪽부터 변하는 투명한 제품으로 어디까지 색이 변했는지 눈으로 보고 달걀의 익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척 편리한 것 같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머의 색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려면 냄비 속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냄비에 일정한 양의 물과 일정한 양의 달걀을 넣고 일반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서 조리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두어 번만 해보면 달걀이 몇 분 만에 반숙이 되고 몇 분 만에 완숙이 되는지 금세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건, 편리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질리지도 않고 이런 상품을 계속 사들입니다. 신기한 물건을 샀다라며 SNS에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자주 사는 것은 쇼핑이 너무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상점가까지 갈 것도 없이 현관 밖에만 나서면 편의점이 있고 동네마다 균일가 상점,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니까요. 한국이나 일본은 물건 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척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디를 가든 매장은 청결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잔뜩 채워져 있으며 직원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상점들도 사상 최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역시 집안에 콕 틀어박힌 상태로도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문한 물건은 빠르면 당일에, 늦어도 며칠 내로 도착합니다. 몇몇 대형 온라인 상점은 패션 상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무료로 반품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집에서 입어보고 주문을 완료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상점은 셀 수 없이 많아졌고 구매 절차는 허탈할 만큼 간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허락하면 몇 시간이든 인터넷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계산 방법만 가르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위한 투자 강좌가 가끔 열리는 듯하지만 투자는 돈을 불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불릴 종잣돈을 일단은 어느 정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돈 관리 방법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돈 관리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소중히 여겨라, 낭비하지 말아라, 저축해라 라고 잔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돈은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법입니다. 최대한 쓰지 않고 저축하기는 적절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연한 말이지만 돈을 전부 저축하면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찰하면서 어깨너머로 돈 관리법을 배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경우 자녀도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잘못된 쇼핑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으로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우가 그 전형입니다. 심리적 욕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쇼핑 습관은 크게 다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쇼핑으로 채우려는 것들. 우리는 종종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합니다. 쇼핑으로 마음속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심리적 욕구를 여기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싶다. 우리는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물건을 삽니다. 똑같은 물건을 소유해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소속된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위한 쇼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조 압력에 떠밀려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조 압력이란 학교나 회사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받는 은근한 기대와 압력을 말합니다. 딱히 할 일은 없지만 아무도 퇴근하지 않으니까 나도 남아 있어야겠다 라며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 동조 압력이 일으키는 현상의 전형입니다. 쇼핑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너도 이거 사, 똑같은 걸로 갖고 다니자 라고 말하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에게는 남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남과 똑같은 건 싫어,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으로 눈길을 끌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신 전자제품이나 유행하는 패션 상품을 제일 먼저 사서 눈에 띄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 상품을 사는 일 자체보다 남보다 빨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션 상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새로운 상품이 줄줄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샀던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교체하곤 합니다. 남보다 눈에 띄고 싶다는 마음에 허세를 부리기 좋은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하다 보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좋아요를 많이 받고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생활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든 초라한 모습보다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각이 있든 없든 SNS에서 인기를 끌듯 한 물건을 사모으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감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을 물건으로 꾸며 실제보다 멋져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다. 쇼핑은 소소한 부정적인 감정을 풀고 싶을 때 아주 편리한 활동입니다. 영어에는 쇼핑으로 기분을 푸는 방법이란 뜻의 리테일 테라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테일은 소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현대 선진국의 수많은 사람이 쇼핑을 심리 치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므로 쇼핑할 때마다 도파민 등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런 이유로 쇼핑은 현대인의 가장 손쉽고 즐거운 오락이자 여가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쇼핑이 매우 간편해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심심함, 지루함, 외로움, 초조함, 괴로움, 불안함, 답답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손쉬운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자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건 역시 리테일 세라피의 일종이겠죠. 일이나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 덕분에 힘들어도 참고 일이나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들여서 그때그때 마음을 추스르기 쉽습니다. 그 결과 물건이 점점 늘어나 집이 창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므로 손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쇼핑을 부추깁니다. 가격 할인에 약한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가격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까지 5,000원이었던 상품을 3,800원에 팝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인하된 1,200원에 관심이 쏠려 낭비하는 3,800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판매자 역시 인간이 손해를 끔찍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1년 내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시간대별로 가격을 깎아주고 파격적으로 저렴한 미끼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득 볼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야 라는 순간적인 느낌에 휩쓸려 상품에 손을 뻗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쇼핑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일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쇼핑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 역시 어느 정도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니까요. 시험 전날 갑자기 방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잡다한 집안일을 신경 쓰기 싫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쏟아붓는 것도 골치 아픈 문제에서 도망치려는 무의식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쇼핑으로 도망치는 행위는 대개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중요하지만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렴한 옷을 파는 인터넷 상점이나 그런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를 매일 장시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옷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초특가 상품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쓸데없는 짐이 되었고 몇 년 후에 싹 다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분을 달래기 위해 산 물건이니 아무래도 쓰레기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통제력을 갖고 싶다. 사람은 쇼핑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다 보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런 점에서 쇼핑과 비슷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차를 난폭하게 몬다거나 자신을 추월한 차 또는 앞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에 험한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방향이나 속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조작하면서 나는 주위 사람보다 힘이 세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사는 행위인 쇼핑에서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은 쇼핑하러 온 손님을 언제나 극진하게 떠받들어 줍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감이 없어서 쉽게 비굴해지는 사람일수록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사회인은 언제나 조금씩은 답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대량 구매가 정말 이득일까? 대량 구매는 한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가격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속을 차리겠다며 식료품과 일용품을 매번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코카콜라를 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판기를 이용하면 한 캔에 120엔입니다. 한편 인터넷 상점에서는 24캔짜리 두 박스가 1,560엔이라고 합시다. 이때 한 캔 가격은 자판기의 절반 정도인 65엔이므로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콜라를 12캔 마신다면 1년에 7,922엔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한 캔의 단가를 비교하면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사는 게 확실히 쌉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캔의 단가를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량 구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 시점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확실히 콜라를 자판기에서 사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조금 더 걸어 편의점까지 가서 100엔짜리 콜라를 샀습니다. 친정에 머무르면서 산책을 할 때마다 딸이 콜라를 마시고 싶어 했으므로 딸도 되도록 데리고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무거운 짐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므로 편의점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노력도 생략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콜라를 사는 순간에 나가는 돈은 자판기의 경우 120엔이고 인터넷 상점의 경우 3,120엔입니다. 인터넷 상점 쪽이 26배나 비싼 것입니다. 구매 시점의 지출은 소량으로 살 때보다 대량으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대량 판매 박스를 발견하면 충동적으로 3,000엔을 쓰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초과하면 그만큼을 다른 곳에서 채우거나 저축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자꾸 늘어난다. 집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소모하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아직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마구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없애지 않으면 유통기한이나 섭취기한이 끝나서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식품은 특히 그렇습니다.
더운 계절에 콜라, 맥주, 주스, 생수병 등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면 말 그대로 물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콜라를 한 캔 65엔에 샀다고 해도 3캔을 마시면 195엔을 소비하는 셈입니다. 자판기에서 한 캔만 샀다면 122엔만 소비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수돗물이나 보리차를 더 마시면 됩니다. 저는 슈퍼마켓에서 텅 빈 선반을 보면 구매 의욕이 사라집니다. 슈퍼마켓의 분실이나 도난이 주로 식품에 집중돼 있는 것도 판매자가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상품을 언제나 꽉꽉 채워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고객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낭비하게 됩니다. 인간은 잃는 것을 무척 싫어하므로 무엇이든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 쓰기 마련입니다. 반면 쌓여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씁니다. 대량으로 구매해 단가를 낮춘다 해도 이런 식으로 과식하거나 과용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쓰게 된다. 대량 구매를 자주 하면 모르는 새로운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게 됩니다. 캐나다의 옷가게에서는 2개 사면 하나는 반액 등의 판촉 행사를 자주 합니다. 어디서나 비슷한 방식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2개 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만 필요한데도 행사 때문에 2개를 산다면 결국은 지불한 돈의 50%를 낭비하게 됩니다. 대량 구매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드럭스토어에서 당신이 평소 쓰는 바디 샴푸의 라지 사이즈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원래는 3개월분이 필요한데도 큰 걸 사면 1회 사용량이 저렴해진다 라는 생각에 평소 쓰는 것보다 용량이 6배나 큰 것을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다고 펑펑 써서 오히려 더 낭비하거나 2년이 되도록 다 쓰지 못해서 지겨워질 겁니다. 그런 기분으로 상점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신상품을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조 옆에 쓰다만 커다란 병이 남겠죠. 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용량 제품을 사면 뭐 하겠습니까? 다 쓰기도 전에 다른 샴푸를 사게 되니 결국은 낭비입니다. 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대량 구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대량 구매 상품에는 초특가, 출혈 가격 특대 사이즈, 말도 안 되는 가격 등의 홍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글자에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1년이든 2년이든 갈 것 같은 대용량 티슈, 주스, 팬티 스타킹, 조미료를 사고 맙니다. 대량 구매란 하나의 상품을 1, 2년 동안 소비할 의무를 자신에게 지우는 일입니다. 1, 2년은 긴 시간이라서 도중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향이나 생활 환경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한 상품이 대량으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량 구매로 물건을 쟁인 후에 생활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그때 사들인 것 모두가 다 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평소에 쓰는 샴푸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용품을 모두 쟁여놓고 쓰므로 이제 곧 떨어지겠다, 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 공간이 좁아진다. 물건을 많이 사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집니다.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냉장고도 대형으로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장고는 원래 물건을 차게 보관하거나 오래 보존하기 위한 가전제품이지만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물건을 수납할 장소, 즉 창고처럼 쓰이기 쉽습니다. 전기료가 드는 창고인 셈이죠. 일본에도 요즘 냉장고가 2대인 집이 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식품용, 또 한 대는 음료용으로 나눠 쓰기도 하고 한 대는 주방에 두고 나머지 한 대는 2층에 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2층 방에서 냉장고가 있는 1층 주방까지 가기가 귀찮을 만큼 집이 크다면 집 자체가 쓸데없는 물건을 늘리는데 일조하는 위험한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대량 구매를 즐기는 사람은 물건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집이 좋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큰 집으로 이사한다면 괜히 주거비와 냉난방 비용만 늘어날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대량 구매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물론 나중에 남아도는 물건을 처분할 때의 수고와 스트레스도 떠안아야 합니다. 쇼핑 습관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바꿔보자. 낭비와 충동 구매를 최소화하여 돈을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대로 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쇼핑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도 습관이라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중 나쁜 패턴을 찾아서 개선하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지나 인터넷에는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의 쇼핑 습관이라든가 돈 잘 모으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 같은 기사가 자주 실립니다. 거기 나온 요령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주인공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그 방법을 따라해서 저축액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이 잡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을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기질이나 생활 환경이 딴판인 사람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잘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현재 쇼핑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은 무엇인가?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자신이 쇼핑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지품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면 자신의 쇼핑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물건, 필요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게 되는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자꾸 사는 물건은 없습니까? 예전에 저는 의류, 책, 문구를 특히 많이 샀습니다. 제 딸은 쇼핑을 자주 하진 않지만 레깅스, 손세정제, 향초 같은 것을 주로 사고 책이나 잡지는 거의 사지 않습니다. 한편 남편은 쓰레기 봉투, 주방용 랩, 포일 같은 일용품과 베개, 실내용 슬리퍼 등을 자주 삽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양이 특히 많은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적거나 헤아리기 어렵다면 특히 양이 많은 품목, 자주 사는 듯한 품목만 떼어서 조사해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쇼핑 이력이 남아있을 테니 그것을 참고합시다. 요즘은 쇼핑 이력에 상품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서 경향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줄 선물을 살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므로 쇼핑 이력을 보면 자신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구매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한동안 이건 안 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주 사는지 알아냈다면 그 이유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책을 자주 사는 것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방에 매일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용품을 자주 사는 것은 슈퍼나 드럭스토어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무엇이든 사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물건만 찾다가 결국 돈을 낭비하는 사람의 전형이죠. 쇼핑 일기를 쓰자.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왜 샀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식료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쇼핑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내역을 묻는 설문지, 구글 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일 때마다 정보를 입력한 뒤 송신하면 스프레드 시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구글 설문지에는 일자, 품목, 가격, 장소, 구매 이유, 기타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1년쯤 기록하는 것이 사계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처음에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품 사진을 찍어놓고 때때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진과 섞이면 한눈에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 구매 물품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구매한 모든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귀찮다면 영수증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그나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 의류, 책, 간식 등 중요한 품목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균일가 상품을 많이 사는 사람은 다이소를 자주 체크할 것이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상점의 이름을 자주 체크하겠죠. 자신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신다는 사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물건 중 한 번도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지 않는 도전. 자신의 쇼핑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사지 않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쇼핑을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세세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과 기간을 압축한다. 일단은 앞서 소개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떤 품목을 자주 사고 어떤 상점을 주로 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지갑을 열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런 다음 사지 않는 도전의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은 품목이어도 괜찮고 상점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지 않는 도전을 통해 구매 품목 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규칙에서 사도 되는 것으로 정한 품목 외에는 전혀 사지 않고 있습니다. 도전 기간은 일주일, 한 달, 3개월, 반년 등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저는 새해 즈음에 한 해분의 사지 않는 도전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가끔은 이번 달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 등의 한 달짜리 도전을 중간에 추가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규칙을 만든다. 사도 되는 품목과 최소한으로 사야 하는 품목을 정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물건만 살 것이다 라든지 최대한 쇼핑을 줄이자 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막연할수록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지 않은 도전이니만큼 당연히 물건을 사지 않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쇼핑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인은 쇼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꼭 쓸 곳을 추려내 거기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 최대한 쇼핑하지 않겠어 라고 무작정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고삐가 확 풀려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1년간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데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과제이므로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식품, 향초, 치아 관리용품, 친구에게 줄 선물, 지금 쓰는 것을 대체할 옷과 구두, 일에 필요한 물건 등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사도 되는 것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초보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완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도중에 좌절하여 역시 나는 쇼핑을 못 참는 인간이야.
나는 여전히 작심삼일이구나 라며 자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소모품을 대량 패키지로 구입하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올해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에만 아이의 장난감을 산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를 높여보세요. 기록을 때때로 점검한다. 장기 목표에 도전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과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쇼핑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매일 쇼핑 사실을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력을 검토합니다. 쇼핑 일기를 쓰면 도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파악해 동기를 유지하고 쇼핑 습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지 않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동기가 부여된다. 친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작심삼일이라고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사지 않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말해두면 함께 쇼핑몰에 가서도 쇼핑을 하지 않거나 쇼핑하러 같이 가자는 권유를 거절하는 이유를 꼬치꼬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핑에 쓸 자원을 다른 일에 쓴다. 쇼핑은 생각보다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쇼핑에 쓸 자원을 일부러 다른 곳에 써버리면 사지 않는 도전을 계속하기 쉬워집니다. 혹시 쇼핑이 취미였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지 않는 생활 읽어드렸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결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나의 소비 습관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